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도 끼었고 뭐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거예요. 또 간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지셨을 거고요. 지난주 동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음식들 챙겨 드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심혈관계 질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뭐 다 읽어드릴 거 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살기로 한 거니까 이제 요즘 많은 크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론병이 뭐냐면 소화기 계통의 일부분에 염증이 생긴 질병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크론병은 대장염으로 불리지 않는 것일까? 대장염은 대장 아래쪽에 생긴 염증이 아니던가? 대장의 아래쪽은 소화기 계통의 일부가 아니던가? 왜 거기에 두 가지 이름이 생겨야만 할까? 대장염의 다른 이름인 장염 또한 특별히 대장의 아래쪽에 생긴 염증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왜 장염은 대장염과 크론병과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만 하는가 말이다.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다. 크론병의 증상은 두통, 피로감, 발열, 설사 등이다. 이것뿐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생기고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어쨌든 간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위궤양이 나왔는데 위궤양이나 뭐 그런 거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맹장염에 대해서 236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명칭이 되게 혼란스럽기까지 한데 사실은 맹장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맹장하고 충수를 헷갈려 하는데요. 맹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맹장입니다. 그래서 나 맹장 수술했어라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를 수술한 거예요? 충수를 수술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맹장염은 관습적이고 상업적인 의학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많이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맹장염은 아니고요. 충수죠, 충수. 충수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39페이지에도 맹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맹장은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맨 첫 부분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의 시작이 맹장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맹장의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맹장은 대장으로 들어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물질들을 미리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필터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신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도 없고 무지한 말인가. 그래서 맹장은 필요 없다고 해서 뭐 잘라내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240페이지에 이제 맹장염에 대한 계속 얘기인데요. 염증이 질병으로 치닫는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활동은 약물을 신성한 몸속에 퍼부으며 질병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이다. 이거 정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염증이 악화되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림프 시스템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독소로 약해진 장소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새로운 독성 물질을 퍼부어서 더 강력한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약물로 그 장소에 마스크를 씌워 증상을 가릴 뿐 근본적인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왜? 현대약을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증상에 대해서만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살인자는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 말썽꾼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림프 시스템에 알맞은 처방을 내리는 길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 살인자는 암이다. 이 역시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노력만으로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면역계 질환과 소화기 계통의 질환도 처방은 똑같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충전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독소에 있다라고 이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맞고요. 심혈관계 질환, 암, 면역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질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처방은 모두 하나다.
폐 및 호흡기 질환, 신경계통 질환, 근육 및 뼈 질환, 간 및 담낭 질환, 신장 및 비뇨기 계통 질환, 피부 질환 등 예방과 치료는 똑같다. 당신은 이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증상을 약이라는 가면으로 숨길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저자는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두 군데의 순환계가 존재하거든요. 하나가 심혈관계고 그 하나가 림프계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를 상수도라고 비유한다고 한다면 림프계는 하수구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우는 게 중요합니까? 하면 대부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먹는 게 중요할까요? 싸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먹는 것보다 싸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처리하는 것이 림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면역계의 70%가 거기 몰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챕터 8로 넘어가면서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그래서 결국은 음식으로 몸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음식이 전부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키가 가장 큰 나라가 핀란드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보통 여자도 뭐 190이 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는 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100이면 100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조차도. 그래서 250페이지에 뭐 어떤 제목으로 부제로 이제 시작이 되냐면 건강에는 음식이 전부다. 이걸 뒤집으면 질병에도 음식이 다라고 뭐 다라는 아니겠지만 건강에는 음식이 전부고 질병에도 음식이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싸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에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음식, 공기, 물, 운동, 휴식과 수면, 햇빛, 인간관계, 자존감과 내적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질병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팔팔한 건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대요. 물과 음식이라는 얘기죠. 감염 인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더 악성화되는데 오염된 물과 음식과 공기, 방사능과 전자레인지에 노출된 음식. 이 전자레인지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전자레인지에 식은 밥을 돌렸다고 한다면 형태는 밥이지만 분자 단위까지 들어가면 밥의 형태는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유전자 변형 시약과 같은 것이 혼합되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한다. 우리 몸은 이 독성 물질을 정화하기에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이 독성 물질에 매일매일 노출되며 영양학적 불균형을 바로잡기에 축적된 쓰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에 몸이 신속히 움직인다. 몸에 어떤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감염인자가 활성화된다. 영양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배양된 감염인자가 결국 만성질환이 된다. 영양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감염인자를 밖으로 배출할 힘을 잃게 되는데 결국 만성질병의 감염인자는 호르몬 부족과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결국 감염인자의 자물쇠를 채운 꼴이 되면 면역계에 과부하를 주고 이것이 피로감과 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2페이지에 육식은 어떻게 몸을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부제로 또 시작이 되는데 육식은 이 책에서 그렇게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요. 지방을 줄여야 할 이유, 콜레스테롤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268페이지에 어떤 이제 도표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요런 표가 나옵니다. 이게 사망률인 거고요. 이게 유방암에 관련된 건데, 이게 육류 섭취량과 어떻게 비례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지방 섭취와 유방암, 사망률 상관관계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찍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0페이지에 보면 채식은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은 모두 식물에서 나온 성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천연 항산화제, 카로틴, 파이토 뉴트리션, 산화방지제, 식이섬유, 그 외에 몸에 좋다는 모든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온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질병 치료 성분들은 모두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 식물에서 나온다. 사실은 아스피린도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성분이죠.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동물들처럼 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제죠.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213페이지에 6년 동안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사람도 있다. 뉴욕대학 메디컬 센터의 파울로 토니올로 박사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에 대한 연구에서 동물성 식품을 자주 먹을수록 암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진다. 그것이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혹은 다른 성분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동물성 식품 때문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사실은 면역이라는 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을 해서 사실은 비자기는 다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면역 체계들은 무엇으로 그걸 구분하느냐? 단백질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챕터 8장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과 음식에 주의를 해도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9는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단기간의 실습법, 그래서 저자가 하는 이제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낸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다이어트는 살을 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독소를 제거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매스컴에서나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은 칼로리보다 더 소비하면 살은 절대 찔 수 없다라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자, 28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장된 것은 세금과 죽음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건 서양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가 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설사 당신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는 단순화시킬 수 없는 수많은 다양성이 산재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 당신이 어떤 여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섰다면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길로 돌아가시라. 내일 죽을 질병이 아니라면 당신은 삶을 되돌릴 수 있다. 당신의 신념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모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방법을 하는 것 같아요. 책에 첫 번째는 하루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 먹는 것. 우리나라에도 한때 유행을 했었죠. 주스 다이어트.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채소로 샐러드만 먹는 것. 당연히 몸의 독소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 두 가지 더 장점이 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는 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어올라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도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보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들죠? 정기적으로 채소만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292페이지에 소화기관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이건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295페이지에 소화기관이 소화의 힘을 덜 소비하면 할수록 쓰레기 청소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인다. 인체 시스템을 부드럽게 작동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이 얘기만 봐도 먹는 게 중요해요? 싸는 게 중요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가 몸속에서 완전히 청소되면 림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잘 치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쭉 모노 다이어트 이제 하는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뭐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312페이지에 이제 이건 이제 약간 부록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해당되는 얘기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우리는 그냥 흰 설탕보다 황설탕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황설탕은 보통 흰 설탕에 당미를 입히거나 캐러멜 색소를 사용해 만들어진다. 어떤 게 더 건강에 좋겠어요? 차라리 흰 설탕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흔히 부르는 원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원당은 중백당으로도 불리어지는데 설탕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제 과정에서 불과 한 가지 과정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당이라고 파는 것도 결국 건강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것을 주위에 자꾸 말씀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진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이거 뭐 진짜 구독자 5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되는 걸 계속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폐쇄를 할까라도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걸 주변에 전해 주신다고 한다면 또 그 한 분이 또 건강해질 수 있다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31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독소들을 림프 주머니에 더 이상 오래 쌓아둘 필요가 없으므로 림프 시스템이 정화되고 질병은 도망간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생리주기에 따라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몸의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8시간이다. 자, 이 얘기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어제 먹었던 것들을 배출하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 낮 정오까지예요. 그때 이때는 몸이 무엇을 한다고요? 배출하는 데 집중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때 뭐예요? 무지하게 먹기 시작하죠. 아침도 벌써 먹었지. 그러면 청소하는 일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온 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쓰기 때문에 자꾸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세포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배출기관에 던져버리는 시간은 모두 이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먹지 않습니까? 먹고 이미 활동하고 점심도 좀 일찍 먹는 사람들은 먹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뭐 나쁜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라는 것.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 일괄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오전 11시, 12시까지는 배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머리를 뭐 해갖고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의 얘기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안 먹어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아침밥을 안 차려주면 짜증내는 애는 아침밥 차려주면 되는 거고요. 아침밥 차려주면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놈들은 안 차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 일본의 실험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보다는 어쨌든 간 개인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먹는 것보다 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번 또 한 주는 어떻게 하면 배출을 잘 할까를 한번 연구하시고 아까도 생각해 보시고 물과 음식이 가장 중요한 키, 건강의 핵심 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생활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